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잔인합니다, 진짜 잔인해. 예. 잔인하죠? 예. 지난주에 제가 겪어봤잖아요. 세상에 여기다가 뭐 머리띠를 씌우고. 네. 제 동네에서 진짜 놀림감이 됐어요. 파워풀한 이 오프닝송 티얼스라는 곡이죠. 제가 특별히 애정을 담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한 번 걸리면 끝까지 파헤친다는 집요한 면모의 그녀를 두고 요즘은 염라대왕보다 더 무서운 영라대왕이라고 부른다고 영라대왕? 합니다. 예, 때로는 잔인한 저격수로 국회를 이끄는 우먼 파워, 일명 센 언니. 예, 저에겐 선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두 분이 같은 회사에 같이 근무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니까 짧게 있었더라고요. 네. 한 많이 2년? 뵙진 못했는데. 2년 정도. 네. 제가 경제부장 할 때 이제 그때 막 신입사원이고 맞아요. 제가 진짜 하늘이네요, 막 하늘. 신입이어서 제가 주말에 오늘. 짧은 뉴스를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후배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저한테는 그때는 이제 MBC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배죠. 신입사원과 부장이면. 아니, 아까 그 잔인한 여자라 뭐 네. 그 노래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는 예? 없습니다. 옛날에 그 부장님을 떠올리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다른 부장일 수는 있겠죠. 근데 굉장히 참한 후배가 들어왔구나 이런 인상이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도 MBC 그만두고 나서 뭐 세월호 행사라든가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서 굉장히 가슴으로 사회를 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또 질문해 주세요. 자, 한가위 명절에도 정치권은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 했습니다. 연휴 기간 정말 많은 대화가 오갔을 텐데 그 대화의 핫한 주제는 뭐였어요? 혹시 박영선 의원께서는? 백두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백두산. 네. 네. 그 청명한 날씨와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손을 잡고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것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어떠셨나요? 그 밖에도 뭐 아파트 얘기 나왔고 네, 부동산. 예. 또 이제 그 실업률,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느 이슈가 과연 밥상을 지배할 것인가라고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남북 이슈가 좀 잡아먹어 버린 것 같아요. 뉴스가 굉장히 많았죠, 연휴 기간에. 또 미국에도 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예. 바로 이어서 또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도 컸어요. 부동산에 대한 그 화제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흐름으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간단히 말해서 계속 올라갈까 잡힐까 이거죠. 근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종부세 현실적인 얘기도 같이 것들이니까. 나왔을 지금 것이고. 빚을 내야 되냐 말아야 그렇지. 되냐 이런 거죠. 뭐 최저임금 또 주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또 유엔 연설까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뭐 한 달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3차례 정도 등장하면서 올해는 아마도 이 부동산 이슈와 미친 집값 이야기가 추석 민심을 가장 많이 장악을 했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또 연휴 직전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이 또 한 몫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국회 저격수답게 첫 타자로 우리 박영선 의원이 나섰잖아요. 근데 그때 하셨던 그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됐고요.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느냐.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정말 미친 듯이 금리를 내렸어요. 10개월 사이에 무려 3번이나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돈을 푼 그것으로 인해서 2014년 8월부터 지금까지 약 600조 정도가 더 풀렸는데 이 돈이 산업자금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린 원인 하나. 네. 그리고 이제 최경환 그 부총리 시절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규제를 했던 부동산과 관련된 것을 다 거의 풀어줬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앴고 또 뭐 청약을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세채까지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 규제를 없애고 뭐 또 초과이익. 그래서 초과이익도 환수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데 네. 그것도 또 유예시키고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인 거죠. 그 우리 저기 외부자들에서 명언 제조기로 우리 이존수 수석님이 굉장히 유명하신데 네. 제가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불법의 쾌락 후 문재인 정부가 적법의 고통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게 제 대정부 질의의 테마 제목입니다. 아주 그냥 그 사실 귀에 싹 들어오시는 말씀인데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 해명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네. 것은 뭐냐면 제가 일했던 그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10% 가까이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죠. 하나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했는데 하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을 해서 진짜 걱정했던 건 뭐였냐면 일본 같은 자산 디플레 현상이 올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20년 고생한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가계부채, 집값이 최대 4분의 1 토막까지 났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전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은행이 채권 회수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대형 은행들도 막 쓰러졌어요, 일본이. 진짜 그 악몽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그 거래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니까 차원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그 시기와 이게 맞물려 돌아가서 뭐 규제 완화를 저는 하는 것 그것까지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경기를 띄워보겠다고 한 것 이것은 저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때 제가 뭐 적극 동의하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나.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경기 터널이라는 게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워낙 부동산 때문에 고생을 하다 이제 약간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 때인데 거기다가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얘기하시면 조금 얼굴이 뜨거우시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도 뭐 적폐 이런 얘기했을 때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말을 쓰는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이명박근혜를 같이 보는 거는 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염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염치. 좀 염치 없는 그런 주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명박근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명박근혜 그런 실정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거를 다 회복시키겠다, 잘 해보겠다라고 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언짢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그러니까 실정을 박근혜 정권 때 실정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3년 정도 있다가 지금 나타났다. 그 3년 중에 1년은 문재인 정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 정부 탓만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 정부 탓만하려고 그런 이제 대정부 질의를 한 건 아니고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인 제공은 분명히 박근혜 정권 때 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인수하면서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분명히 결산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산할 시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린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어떤 그 메시지 전달에 좀 실기한 면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3년 후에 이제 효과가 최대치로 나타나는 이 시점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가 부동산이 걱정이 돼서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이걸 굉장히 살살했거든요. 좀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은 또 왜 그랬느냐. 세금 올린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또 화내시는 분들이 또 있고 계시니까. 조세 저항이. 저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성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잘못한 것을 1년 만에 고쳐라. 한 문재인 정부 3년 정도 들어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충분히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조금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를 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빚을 내가지고 돈을 집을 사라고 권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그냥 취임하자마자 계속 내렸어요. 계속 내렸고 그렇죠. 예.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풀려버렸는데 그 1,100조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1,100조가 왜 그럼 산업자본으로 투자가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자본에 투자되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수익률이 낮아요. 근데 확실한 건 바로 뭐냐, 부동산 불패 신화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를 잡지 않는 한은 집값 잡기 굉장히 힘든 거고, 유동성 자체가 있는데 왜 부동산에 있는 걸 왜 저쪽으로 빼지 못하느냐라고 탓하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현 정권의 잘못은 아까 지적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이제 8.2 대책 냈잖아요. 그때 이미 터져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때 뭐였냐면 모든 대책을 쓴 게 아니라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종부세. 이 종부세 왜 얘기 안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의 카드로 이제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걸 왜 못했냐면은 아시죠? 옛날에 그 종부세 했다가 완전히 그냥 총선에서 참패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이른바 조세저항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정치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나중에 빼놨는데 그 대통령 직속그 위원회에서 대통령 몇 달 전에 내놨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종부세 안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그널. 그러니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때부터 막 이게 올랐던 이게 거죠. 별거 아니구나.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정권 때 최경환 부총리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 그 실수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구조조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기업들.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니까 기업들 구조조정도 못하고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헤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중에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죠.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을 1년 만에 어떻게 그러면 회수하느냐. 뭐 그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선순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선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 것,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금을 다른 곳으로 제가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죠. 없었다는 장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이 문제를 제가 또 좀 해설을 해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운영의 딜레마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이것이 이제 산업자금화해야 되는데 지난 9년 동안 신성장 동력을 못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참 뼈아픈 대목이다. 그리고 그건 동의하고요. 근데 네. 문재인 정부는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신성장 정부가 동력을 위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장 경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단기적 처방을 지금 원하시는데, 단기적 처방을 하게 되면 또 다음번에 또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인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부세 인상, 대출 제한으로 인한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이 금리 인상 이슈가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두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금리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라고 한 뒤로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뭐 금리 인상의 내부적 영향력에 대해서 즉각 선긋기를 하기도 했죠. 이 총리의 금리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원론적으로 우선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사실은 금기사항이에요. 그 어디나. 이것도 그러니까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거든요. 금리를 진짜 올리나 보다라든가 내리나 보다라든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실제로 2008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포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 같으면 지금 주식을 사겠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이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혼났거든요. 근데 왜 외국 나가서 주식 사라니 말하니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심지어 그때는 미국 언론에서도 약간 좀 비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충수까지 두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총리로서 저는 그 정도의 발언은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금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하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예. 하신 건데, 저는 언론이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의도적으로 몰고 마치 간 것이 아닌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인 것처럼.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참 많은 게 좀 사회적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사람들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한다. 보수주의다라는 게 정말 소수 특수 이익을 갖다 옹호하는 이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지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은 금리를 쓰기 위해서 내수가 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영원히 우리가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의 심각성에 대한 그 총리의 인식이 좀 반영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주열 총재하고 최경환 전 장관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는 이제 서별관 회의라는 게 맞습니다.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뭐 이런 경제 책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번 회의를 이제 계속하는 건데 최은열 민주당 의원 계시잖아요. 최은열 의원이 서별관 회의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취지는 지금 너무 따로 논다는 거죠. 이 정부의 그 경제 책임자들이. 그래서 서별관 회의 같은 거라도 해서 서로 좀 입장도 교환하고 기조도 좀 만들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답답한 심경을 좀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서별관 회의는 박근혜 정권 때 여기서 결정된 많은 사안들이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 경우가 많아서 너무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죠. 지금 현재 총리 주재로 경제부처 내지는 당과 청와대를 서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회의를 합니다. 지금처럼 특히 청와대가 이렇게 비대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정사상 제일 강력한 청와대거든요. 거의 장관들이 안 보일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주재해서 운영 방향 같은 것들을 협의하고 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전파되고 조율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무슨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게 좋다.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경제부총리죠. 이낙연 총리의 금리 관련 발언이 사실은 그 배경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 박영선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미국이 연 2%에서 2.25%포인트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10개월째 금리가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올 12월에 한 번 더 올릴 거다. 내년 되면 두세 차례 더 올릴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 금리 인상이 된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여파를 미칠까요? 일단 자금이 회수되니까 예.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정책 툴이죠. 그러나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문제에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중소기업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그런 이제 이중적인 그 딜레마. 게다가 이제 지금 제일 걱정 중에 하나는 역시 가계부채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계부채 뇌관이라는 게 아슬아슬하게 금리 인상을 안 하니까 유지되고 있는 건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모로 지금 크죠. 그죠? 네. 더구나 미국과의 금리 차가 그렇게 크면 자본 유출도 생길 수 있고 부동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저는 한국은행도 큰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외국의 대규모 투기성 금융자본들 이미 지금 살짝 빠져나가고 돈이 이미 많이 빠져나갔고요. 네. 이미 외국의 금융 전문가들 중에 내년 말 안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루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이중의 공포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공포가 있냐면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영영 서울에서 집을 못 사게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를 더 이상 믿고 있다가는 정말 쪽박차게 생겼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바람에 또 하나의 공포는 이거 만약에 집을 대출을 받고 샀다가 이 금리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하우스포가 난 거죠. 그 공포가 큽니다. 생각보다. 네. 금리 인상폭을 상쇄할 만큼 많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섭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관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사서
이제부터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그래서 지금 하시는 그 우려는 조금 약간 좀 과장된 거고요.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은 이 가계부채가 폭탄이다라고 경고 등이 들어온 거는 박근혜 정부 초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의 이 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어떤 그 실책 저는 정책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금리를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시점이었고 가계부채 문제를 좀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이걸 다 하지 않고 그냥 떠넘긴 거죠. 떠넘겼기 때문에 지금 이 폭탄을 안고 고통의 터널인 거죠. 표현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해서 그 자금을 풀었으면 투자라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실제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투자 지수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하나도 그 산업 자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시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초기에 그런 정리를 좀 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어요. 근데 내년 가서는 그런 얘기할 수가 이제 없는 시기라고 봅니다. 앞에 물론 뭐 오죽하면 탄핵을 당했겠어요. 좌우간 저걸 떠나서. 왜 탄핵당한 정권하고 비교를 하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 이건 너무 궁색하잖아요. 1년 반이나 돼갖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내내 노무현 정부 탓을 했었죠. 뭐 정치는 그런 거죠. 원래. 정치는 그런 거에서 금방 말씀 바뀌시네요. 부동산과 더불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인상, 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 사태까지 그야말로 핫 이슈들이 연일 계속 터지고 있는데 예,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하기로 됐는데 네. 다음 달 초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모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죠. 예. 한국당은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종부세 한국당 의원이 다주택자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 했던데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방에는 전세고요. 강남에 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그래서 이제 자기 집 옆에 집이 없어요. 강남에 국민들이 있어요. 얘기하는 게 그거에 비판하는 게 강남에 집 가진 사람들이 농촌을 어떻게 지방을 어떻게 대변한다고 저러고 있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뭐 야당이나 뭐 일각에서 이거 같은 뭐 징벌적 과세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거든요. 근로소득에다 과세하는 게 징벌이면은 근로소득에 과세하는 건 뭡니까? 영벌입니까 이건? 근로소득에 과세하는 왜 근로소득에 과세를 그렇다고 짜증날 것까지 그걸 왜 징벌이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야당에서 내놓은 게 고령자 종부세 감면 확대 등 또 거기서 1.7% 또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구 1주택 또 빼겠다. 이건 뭐가 남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종부세 내려면 일단은 그 집값이 최소한 18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해줘요? 집을 팔든지 말든지. 왜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까? 빚내가지고 세금 내고 있거든요. 2% 정도 되는 분은 세금을 조금 저는 내야 되지 않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특히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독일은 방 3칸에 화장실이 2개면 이게 호화주택인데 왜 호화주택이냐. 화장실을 2개를 만들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실을 2개 만들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규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그 독일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이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감대는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징벌적 과세는 그건 사실 저는 조세정에 어긋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한 명에게라도 잘못된 과세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뭐 2%가 문제가 되고 뭐 1%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잡기 위해서 무조건 세금 올린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도 또 12월에 올린다 그리고 그러다 어디선가 예상 못한 그런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는 요인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저거 다 올려놓고 하우스푸어 발생하면요, 그건 정말 속수무책이 돼요. 한 반보 더 내다보고 종부세 문제도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뭐 좀 올린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종부세법이 어떻게 갈까요? 이게 아마 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예. 고통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공시지가를 뭐 6억으로 할 거냐 9억으로 할 거냐 이런 거보다는 실거래가로 차라리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더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느냐.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뭐 20억, 30억 하는데 같은 서울 시내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이 종부세법도 뭔가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타결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고리로 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방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도 옛날에 뭐 저 야당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종부세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기재위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서 심각합니다. 예, 그 심재철 의원의 재정정보원 자료 열람 사태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 백스페이스 통해 가지고 버그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좀 그렇고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로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재정원의 어떤 그 내부의 그림을 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린 거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백스페이스를 우연히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그걸 좀 안 믿거든요. 네.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알고 와가지고 자료를 갖다 반납하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소스를 줬으면 이제 그걸 추적하면 또 나오겠죠.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이 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보면 어쨌든 심재철 의원 쪽은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리고 그 재정원 쪽에서도 그런 좀 하자가 있었던 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랬다 그러면은 어쨌든 위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범죄다라고 보기는 증거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집에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집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그거 도둑 아닙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면 도둑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취득 경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다른 게 이 기재위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 자체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집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안방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요 문제죠. 안방은 못 들어가는 건데 안방은 이미 들어갔죠. 예. 안방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들어간 것 자체도 저는 적법성이 과연 있느냐 이것도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발표하는 거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죠. 나라가 시끄러운 거에 대해서는 국회 안팎이 나는 여당한테도 별로 득이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에 그 박근혜 그 정부가 마지막에 그 캐비넷에다가 비밀 문건 놔두고 갔던 거를 그 청와대에서 발견해가지고 심지어 다 분석하고 언론 브리핑까지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원론적으로 국가기록원에 갖다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비와 원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치고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난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봉합했으면 전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막 정치쟁점화돼가지고 막 고발하고 무한대치 해갖고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그 심재철 의원이나 자유한국당이 봉합하자 그래서 봉합할 사람들도 아니고 더 할 겁니다. 아마 봉합하자 그러면 쟤네들이 봉합하자 그랬다고 저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될 사안도 되지도 아니고.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거를 유출 경위를 막 지금 좀 추궁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저는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할 말 있으면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이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것이 이게 훨씬 보기 좋다. 근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경찰 애들 목욕한 거거든. 5,500원짜리 목욕한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다음에 해명하면 되죠. 경찰들 추위에 고생하는 경찰들 치킨하고 피자 사준 거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다음에 아니,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깐깐한 분이잖아요. 낭중지추라고 해가지고 흑수저 출신이고 대통령이 쓰는 거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던 겁니까? 청와대 살고 있으면 전세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랬던 분이 꼼꼼하게 점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뜨리기 전에는 저쪽에 해명이 말이 안 될 경우에 그때 터뜨려도 되는데 일단 터뜨리고 보잖아요.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건 참 좋은데요. 업무 추진비 밤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 밤에 문 여는 집이 없기 때문에 술집 가서 썼다. 일반 회사에서 그게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혀요. 잠깐 아까 보통의 경우에 그게 안 먹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와대니까 이건 봐줘야 된다? 이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술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거잖아요. 뭐 유흥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밥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죠. 청와대가 그렇게 해명을 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해명을 해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것도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렇다고 해서 봐주질 청와대 않는다. 얘기를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들어본 듣고. 다음에 그래요. 두 분이 논쟁을 하시는 그래서 그래서 아까 그 BJ의 얘기. 이 심재철 의원 관련된 재정원 자료 열람 사태 이 논란은 좀 더 저희가 조금 면밀히 지켜보고 네. 그 다음 주에도 정식 주제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은행법 개정안 대신 채택된 이 특례법을 통해서 KT와 카카오 등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자본을 늘리는 길이 열린 셈인데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게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제출돼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은행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요 두 가지 안이 제출돼 있는데 요번에 통과된 것은 이 특례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핵심 내용은 인터넷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그 기존에는 이제 4%로 묶어놨었는데 이걸 34%까지 확대한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권 때부터 계속 이 은산 분리 부분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그렇죠. 고수를 했었는데 뉘앙스가 좀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를 했었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좀 위배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대선 공약에 위배된다고까지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공약에 위배가 된다는 지적을 하려면 은행법에서의 은산분리를 완화했으면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례법이거든요. 네. 인터넷 은행에만 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은행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않는 한 시중은행의 그 벽을 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터넷 뱅킹 써보셨어요? 카카오뱅크나 써보셨어요? 혹시? 놀랍도록 편리합니다. 정말로. 네. 네, 저는 이제 옛날부터 뭐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그 앱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을 했죠. 근데 그거 하려면 어때요? 공인인증서 다운받죠. 그렇죠. 굉장히 또 번거로워요. 뭐 OTP인가 뭐 그 카드가 있든지 비밀번호 카드가 있든지 해가지고 그것도 넣어야 되고 몇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는요. 그 사람 계좌번호로도 몰라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시중은행들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편리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이 편해졌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카카오뱅킹이나 K뱅크가 나오면서 다른 은행들이 경쟁이 활성화된 굉장히 거예요. 위기감을 자극을 느끼고 받았죠. 아주 경쟁을 좋았어요. 해야 된다. 이른바 그게 이제 그걸 허용한 그 매기 효과로서 그렇죠. 이걸 풀어준 근거로 하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너무나 생생하게 느끼고 있어요.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하는 회사들이 더 많은, 더 쉽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특례법안에는 저는 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부분인데 그렇게 편리한데 왜 자본을 못 모았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카카오뱅크는 어느 정도 증자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K뱅크가 증자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럼 왜 K뱅크는 증자에 실패했을까?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K뱅크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자에 실패한 것인데 이 인터넷뱅크의 그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 K뱅크의 어떤 이런 그 애매모호한 인허가 이후부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된 사항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뭔가 깨름직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네. 아니, 이제 그 말씀에 뭐 저 동의하지만은 일단 허용을 해서 지켜보면서 육성을 하면 경쟁력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즈니스 모델 찾아낼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기술 개발이나 그 자금력 확충을 못했냐면은 우선은 신형도 신형이고 또 자본 확충이 안 되니까 치고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자본력 확충이 되면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금융시장에. 저는 K뱅크가 자본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인터넷뱅크가 성공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전자상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그렇죠. 은행의 모델로 바꾸는 그런 데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뱅크는 단말기를 팔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금융 효과를 자기네가 덕을 보겠다는 생각만 했지 이걸 가지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나. 저는 지금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K뱅크 예를 드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KT 같은 데서 이거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처음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말씀하신 그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단말기 팔아먹겠다는 거지 이거를 진짜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어떻게 기술 혁신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또 그것이 어떤 금융 선진화의 적이 될 건가에 대한 개념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처음부터. 그러나 이 산업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어쨌건 그 연관 효과나 모든 걸 볼 때 풀어주고 또 육성하고 지켜보고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 것이다. K뱅크가 처음에 인허가 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비리 의혹. 그렇다면 사실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금융이라든지 간부라든지 책임질 사람들 책임 묻고 투명하게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올바른 방식인데 이게 딱 보니까 경제도 좀 어렵고 뭐 요즘 뭐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데 자꾸 뭐 뭘 내놓으라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닌가. 저는 이 은산분리, 금산분리를 2006년도에 이제 만든 사람인데, 물론 대한민국에 1980년도에 이 법이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2006년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금산분리나 은산분리는 그린벨트에 저는 비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어떤 적당한 칸막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탐욕적으로 그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개혁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운영의 원칙에 있어서 이 은산분리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산분리를 철저하게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실은 미국 빼고는 몇 나라 안 되는데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유럽은 하고 싶어도 왜 못하냐. 이미 1800년도에 은행이 다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은산분리의 어떤 그 칸막이를 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그 발전을 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그 굉장히 맑은 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규제를 완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축은행 사태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저축은행의 원래 이름이 저축상호신용금고였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이거 반대했습니다. 이거 저축은행으로 바꿔주면 소비자들이 헷갈려서 이게 무슨 사고가 날 거다.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은 아니다. 이거 바꿔주고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말이 맞았죠. 이 저축은행 사태로 최대 피해를 본 사람들은 결국 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은산분리 같은 원칙은 좀 지켜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린벨트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살짝 풀어서 조금 약간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도까지는 저는 허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 취지는 저도 공감해요. 인터넷 은행 특례법 하는 거는 바로 그린벨트에서 조금 문제되는 것들을 탄력적으로 푸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은행법 고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물론 그거를 왜 본문에 넣지 않고 대기업 시행령에 넣느냐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새 분위기로는 아마 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유 골치 아프니까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엔 어떤 그 탄력적 운영의 범전에 저는 있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이것이 진짜 핵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지금 선도적인 테스트 케이스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그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법안의 핵심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게 그렇죠. 매우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법에 있어서 규제를 할 때는요. 네. 명확하게 그 규제 범위를 써줘야 되는데 이 인터넷 은행에 있어서의 규제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모법에는 모호하게 돼 있고 시행령의 부대 의견으로 ICT 기업의 경우에는 뭐 어떻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안 되고 뭐 이런 게 시행령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것은 매우 후진적인 법이죠. 그동안 국회가 이 시행령을 가능하면 줄이고 모법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는 노력을 쭉 해왔는데 이게 역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그래서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에서 어떤 권리를 규제하고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으로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규제를 푸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재벌도 이걸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푸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으로 꼭 할 필요는 없고 시행령으로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헌법재판소의 근데 결정이 이제 이게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모법에서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제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이 경제력 집중과 관련돼서 반대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사실 모법과 시행령이 충돌하고 그다음에 포괄적 위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호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포괄 위임이다. 예, 포괄 위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헌 위헌 소지가 소지가 있다. 상당히 높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재벌의 진입 금지를 막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행령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시행령을 언제든지 풀어줄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꼼꼼하고 볼 규정하냐는데 수 있는 ICT 거죠.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삼성도 ICT 기업이잖아요. 예. 결국 이 문제거든요.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뒷문을 한 거고 열어놨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배신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실상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뭐라 그랬냐면 중금리 대출 확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업한 걸 보면은 고신용 차주 대출 비중이 96.1%로 시중은행보다 높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중신용 차주 비중은 3.8%밖에 안 됩니다. 시중은행이 11.9%인데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IT라든지 R&D라든지 연관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 은행이기 오히려 때문에 줄죠. 오히려 줄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전문 기업의 그 기술 혁신 같은 게 반드시 무슨 그쪽 인터넷 뱅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시중은행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되는 거를 막겠다. 그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은행은 없었지만 삼성생명이 그런 역할을 사실상 했었고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하는 건데 그 은산분리가 한참 나올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성장을 많이 하고 투자처가 많을 때 재벌들이 어떻게든 돈을 조달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기에 왕성할 때 그때 고도성장기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염려했던 그런 일은 지금은 일어날 우려가 없다. 적다 상당히. 이제 이게 민주당의 최은열 의원의 말씀이시더라고요. 저는 또 상당 부분 또 그 부분은 이렇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력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벌의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재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재벌에다가 은행까지 또 얹어준다? 저는 이거는 매우 심각하다. 제가 이제 미국 특파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미국 특파원의 시각에서 본 그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요인이 뭐냐?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철저한 은산분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과점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규제. 이 두 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공정경제를 가져가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력 집중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이 3만 불의 깔딱고기를 넘어가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같은 당에서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당이죠.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시면 보통 집권당은 다 찬성 투표를 하는데 그 어떻게 떨려서 반대 투표를 눌렀냐. 저희 당이
민주당의 기권 내지는 반대를 한 의원들이 한 20명 이상 정도 되는데요. 네. 저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건강성이다. 지금 아까 이제 왜 야당 때는 반대하고 지금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을까를 국회 입장만 보지 않고 만약에 청와대 입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야당 때는 사실은 비판하고 반대만 해도 돼요. 근데 집권 여당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결과에.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욕먹더라도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저희 주변에 그 보수적 견해를 가진 분들도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클릭을 해서 그 뭐 FTA니 이라크 파병이니 뭐 제주 강정 그 해군 기지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뭐 짝퉁진보다 저 비판받으면 자기 지세력 기반이 무너지고 나중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소신과 용기 그게 필요하다. 정의당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우클릭을 계속하는 그렇죠. 것 같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경제에 했습니다. 좌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참여정부 때 그 우리가 비판했던 게 그거잖아요.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망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장 실패했다라고 그 부분을 자인했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또다시 하는 게 아닌가. 경제에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저는 정책도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왕 정책을 변화시킬 거면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변칙적으로 시행령에다 담아서 사실 좀 비겁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대통령께서 왜 생각을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생각을 바꾼지 알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뱅킹을 누가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 가셨을 때 중국에서 핀테크가 발전된 걸 보고 굉장히 놀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진 교수님도 인터넷 뱅킹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많이 활성화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까 내 아니, 얘기는 제가 보니까 이걸 하지 오늘은 말자는 게 아니라 두 분이 여당 대변인 같습니다. 오늘.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은 그걸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뱅킹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데는 다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가 뒤따라가자는 거예요. 뒤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인터넷 뱅킹을 갖다가 하자는데 왜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긴 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는 그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그 금융 질서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그 변화와 변혁에 그 부딪힐 때 사실은 누구도 이것이 100% 성공한다고 확신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변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살아남는 시대가 이제 된 거예요. 숨가빴던 문 대통령의 뉴욕 외교전을 통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화됐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첫 만남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까 이 부분이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외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양이나 워싱턴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피자. 그다음에 제3국은 옛날에 한번 싱가포르에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판문점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번에 또 두 정상이 두 번째로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갖고 발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 구체적인 결실은 종전선언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기에 또 가장 적합한 장소가 판문점이 아닌가. 북미 정상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 합류해서 3자 그쵸. 종전선언까지. 저는 서울은 좀 그렇고요. 그 워싱턴도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친서를 받아보고 표현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네. 네? 역사적인 편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굉장히 업됐어요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혹시 있어서 워싱턴은 미국의 11월 6일 중간 선거를 생각하면 워싱턴 빅 이벤트로. 또 가능성이 그거 이상이 있지 뭐가 않을까. 있겠어요. 그렇죠. 이벤트. 네. 네. 아, 그래서 아름다운 편지다. 네. 표현을 썼을 창발적인 것이다. 아이디어인데 진짜. 트럼프라면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가는 방법이 저는 또 비행기가 문제가 될까 없잖아요. 비행기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뭐 북한에. 북한에 저 에어포스 원을 보내가지고. 트럼프가 보낼 수도 있지.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는 거 차라리 거기까지 하려면 그냥 한국 정부에서 좀 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회담 당사자인 상대방이 보내주는 것보다는 그런가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이니까. 운전자론이라면서요. 제대로 된 여기까지 운전자로. 조절해 주겠다. 아재 개그죠, 이거? 오늘 계속해요 지금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금.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연내 종전선언은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트럼프는 사실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트럼프에게는 그게 카드니까 그걸 미리 만나기도 전에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폭스뉴스가 뭐냐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뉴스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히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싸하잖아요. 그 뉴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면담에서 그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말씀 직후에 트럼프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I'm not playing time game. 타임 게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카드로 활용을 하려는 것을 간파를 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런 장난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렇게 아마 선수를 친 것 같아요. 엊그제 그 폼페이오 장관 얘기가 저는 자기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충동구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적어도 1992년 북핵 위기가 처음 시작된 이후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됐고 이제 2002년에 2차 북핵 위기가 온 다음에 2005년에 이제 9.19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당장 뭐 큰 일이 날 것처럼 뭐 영변을 폭격하니 뭐 난리치다가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 지루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미국의 조야 또 미국의 관리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거를 사실은 체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고 리스트 내놓고 검증 폐기 가는 확실한 스케줄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먼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거듭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대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은 그 노련한 협상가, 나쁘게 얘기하면 장사꾼에 덫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떤 그 92년도부터의 그 핵 협상 과정과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는 물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지도자들이 그 윤곽을 정해놓고 밑에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신고하고 리스트 내고 또 검증하고 이 기간이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 10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힘든 과정이긴 하겠지만 저는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이 결단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 중에 가장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 부분인데요. 사실상 비핵화의 저는 이게 핵심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폭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반도 종전선언의 의미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을 두고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 정도 입술 서비스는 해줘야지 북한이 그 다음에 자기 다음 단계의 조치를 밟는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좀 설득하기 위한 레토릭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이제 북한과 미국의 개념의 차이 이걸 조정하는 게 대통령 역할인 것 같고 미국이 가가지고 이제 바로 그런 식의 북한이 원하는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 평화협정도 아니고 그저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또는 우리 체제를 갖다 붕괴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좀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그 정도 입술 서비스만 해달라는 거다. 그런 북한의 입장을 갖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전한 거죠. 네. 저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돼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설득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 뭐 이제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바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방청.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아니, 수시로 바른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제 바른 일에 대한 말은 다르게 하세요.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도 뭐 그런 중재하는 역할을 많이 해보면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걱정도 들고 조바심도 들고 좀 더 막 앞서가서 하려는 그런 심정은 이해는 되는데요.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 간 약속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깨일 것을 예정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종전선언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단순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조바심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잘하는 기술이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말 못하게 하면은 협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꼭 그렇진 않죠. 그 종전선언이라는 건 사실상 국제법상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야죠. 종전선언 자체가 그래도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말뿐인 약속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기면 당연히 깨지는 거라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그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취소해도 된다. 그러니까 구속력이 없는 것이니까 너희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는 레토릭인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정말 북한을 갖다 불신하는 그 많은 조야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논리로 설득하란 말이에요. 미국의 보수주의자, 특히 강경파들이 갖고 있는 불신감.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논리로 볼 때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어떤 그 변화하는 시그널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역적인 것이다 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 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칫하면 그런 가뜩이나 불신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무슨 말장난하는 거야? 이렇게 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저는 아무리 협상을 해서 하더라도 신중하지는 않았다. 자꾸 미국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종전선언도 제재도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적인 진짜 행동 대 행동으로 하는데 그 핵심적인 행동이 지금 이 영변 핵시설 뭐 한 70% 정도 된다 그러면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우리 과거의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핵리스트, 핵무기 반출이지 이런 거를 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극이 저는 쉽게 메꿔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종전선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 미국에서는 이거를 진짜 불가역적인 것이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은 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체제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더 이상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는 이거 핵이 오히려 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의 요리사를 했던 일본 사람이 쓴 그 책 내용 중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17세 때 그 원산에 가족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서 다른 나라 가게에는 물건도 많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물건도 없고 못 사냐 이런 질문을 그때부터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5년간 그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에 공부했다는 그거가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도 저는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비핵화를 얘기했을 당시와 지금은 정말로 상황이 다르지 않나. 한번 좀 신뢰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수많은 돌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이게 선언까지 가게 될 텐데 종전 상황까지 경계해야 할 뭐 브레이커랄까요? 뭐 아까 뭐 미국의 강경파들, 매파들 비롯해서 세 나라에 다 있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제일 북한 안에도 있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있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사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성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 내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어떤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거 조울증 상태인 것 같아요. 자기 정책이 없고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증 상태 같다, 우울증 상태, 조증 상태, 우울증 상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외무상이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다. 일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본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건 미국과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일본이 국교 정상화 대가로 배상금 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10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라고 그동안에 추산이 됐었는데 그런 돈을 댈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전부 염두에 둔 시발점이 종전선언인데 이 종전선언부터 하고 뒤가 이행이 안 되면 그거 뭐하러 하나 하는 원론적 의문과 저걸 갖고 있는 거죠. 네,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이제 계속 일본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미국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종전선언 하잖아요. 그럼 또 환영성명 낼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선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일본 비핵화가 먼저냐 이게 먼저냐. 한반도가 적당한 갈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죠. 자기네 나라한테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6.25 전쟁이 일본의 부활의 아주 원천이었던 것처럼. 이제 살았다라고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정치인이. 이제 우리 살았다. 네. 일본이 남북 분단의 굉장히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뭐 반대한다 이거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위안부 협의가 박근혜 정부 때 됐을 때 그것이 무효다라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논평으로서 선언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데 진선미 장관이 이번에 장관이 돼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남북 관계가 진전이 돼야 되는 요 상황에서 툭 불거져 나오는 게 맞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조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지금 이 남북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이라는 그 때묻지 않은 그 보고에 자기네도 뭔가 경제적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숟가락을 올려놔야 그 되는데. 숟가락 올려놓는 이것이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네. 일본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너무 적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또 이 화해재단이나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견제할 필요도 저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에 유엔에서 대통령이 최초로 위안부 언급을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정확한 그 계산에서 했던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전략적으로. 네. 예. 남북 경협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기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은 곳인데 저걸 빨리 그 우리가 손을 대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달라드는 그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제 저는 동감하는데요. 오히려 그걸 좀 더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밥을 지어야 돼요. 그다음에 밥을 나눠 먹는 걸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거기에 이제 한 숟가락 끼고 싶은 게 일본의 심정일 텐데 일단은 우리는 밥을 대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본을 지금부터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기보다는 일본한테 뭔가를 줄 것처럼 좀 유인수를 좀 쓸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이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남북관계에서 아주 미국처럼 중요한 키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방해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좀 전술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두 개의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첫째, 안 될 때. 그러면은 막 강경 발언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장해야 돼. 그래서 우리 헌법 개정해야 돼. 이렇게 나가다가 또 잘 되잖아요. 그럼 갑자기 또 달라붙어가지고 누구보다 더 빠르게 북한하고 막 협상하자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거고 좋게 말하면 현명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문제라든지 민족 문제라든지 또 인권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해두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남북미 평화 모드 분위기인데 이걸 이제 소위 요즘 표현이죠. 갑분싸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면 대북 제재일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도 이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 뉴욕 메시지 중에서도 직간접적인 이 관련 언급이 많이 나왔죠. 제재 완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한한테 반대급부를 줘서 이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제재가 돼야 된다.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밟아 나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재를 약간씩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게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의 걸음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제사회를 향해 가지고 설득을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더 가시화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뭐 10월 안에 정상회담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상황과 구도는 누가 먼저 양보 카드를 내놓느냐 하는 지금 약간 게임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중재하는 입장에 이제 서서 열심히 뭐 하고 있는 노력은 뭐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제 문제예요. 이거를 국가 대 국가의 국제 문제를 보느냐 남과 북의 민족끼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자꾸 그 전제를 우리 민족끼리 되는 문제를 먼저 자꾸 우선해서 생각하면 해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국제 문제이긴 하지만 주인은 남북한. 물론이죠. 그거야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동시에 뭘 한다는 게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서로 절차가 다른 거를 서로 맞바꿔야 되는데 동시에 한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신뢰가 필요한 거잖아요, 신뢰. 근데 미국과 북한에는 서로 간에는 직접적으로는 신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꾸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리가 밥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전술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우리끼리 하세요? 중심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입장을 상당히 신뢰관계를 깨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때로는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미국의 신뢰를 얻는 거랑 눈치를 보는 거랑 다른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을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거를 신뢰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그 프레임이고 눈치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말도 그것도 또 다른 프레임인 것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국익이 다 달라요.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물론이죠. 우리가 미국을 중시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북미 재회 약속 이후에 우리 국회 반응도 제각각인데요. 10월의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김정은이 전략에 말려들어서 이렇게 위험하게 가느냐 하는 것이 저희 걱정이라는 겁니다. 네, 전임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네, 놀랍게도 조선일보는 통일이 미래다라는 시리즈물을 연재하기 시작했고 통일은 대박이다. 그 시리즈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거를 지금 보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리둥절합니다. 통일을 이렇게 갈망했던 분들이 왜 그렇게 평화는 한사코 반대하시는가. 통일은 대박이다. 과거의 그 통일 대박 보도와 최근의 보도를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규정을 보시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은 이 북핵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은 금리 우리가 앞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한은한테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계속 압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각이 어디로 향하느냐. 저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 문제도 비관론자는 계속 비관적으로 보고 뭐로 지금서 비관론이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발저리신 것 같습니다. 제발저리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분명히 손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가다가 비디오로 판독해 주십시오. 네. VAR. 비관론자는 계속 비관적으로 보고 비관론자는 계속 비관적으로 보고 뭐 사실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은 좀 감성적이고 한편 거칠은 거였지만은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맞다고 봐요. 사실 신뢰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인구 출산 문제도 한 방에 해결돼요.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 맞기는 MB 때 맞는데.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아, 그래? 그때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네? 아니, 진짜 좋은 기회가 많았는데. 크게 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실수했다기보다는 그때만 해도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왜냐? 그때는 그럴 수도 있었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 레버리지 이거를 자기네가만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난 참 오만이고 착오라고 생각해요. 9년에 어떤 제재와 압박과 그다음에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통하겠구나. 남북 정상회담이 왜 MB 정권 때 못했냐로 왜 갑자기 구별이 되고 있어요. 논의가 지금 좀 흐트러진 것 같아서. 다시 원점으로 유턴. 자유한국당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네, 봤습니까? 그렇죠. 김영철 넘어온다고 통일대교 점거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 계속 딴중을 놓고 지금도 놓고 있어요. 지금도 속지마자 위장평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좀 다를 것 같더니 막상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태도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전수석님이 좀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릴까 하나도 하는데 곤란하지 않아요. 옥중에서도 관전평이 나왔습니다. 그 동부구치소 12층에서 북한에서 극진한 의전을 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만큼 빚이 돼서 돌아온다라는 발언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직접 들은 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기본입니다. 그죠? 노 프리 런치. 공짜 점심은 없다. 북한이 그런 환대를 하는 것은 기대를 하고 바라는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북미 관계가 지금 잘 안 굴러가면 보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땡깡부리지. 당신 말 믿고 다 했는데 말이야. 이거 뭐야. 책임지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빗받으러 오는 거지 뭐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원조 MB 저격수께서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발언에 대해서는 원조 MB 저격수께서 좀 해석을 해주신다면. 저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노스 코리아 준말로 NK 이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고 BBK를 걱정할 때다. BBK를 걱정할 때다. 질문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걸 아시는 분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바꿔볼게요. 미국에서 극진한 의전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만큼 빚이 돼서 돌아온다. 네.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랑 골프 카트 타가지고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막 자랑하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한테 빚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시죠. 공짜로 BBK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 말에 대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거였죠. 대답하지 않겠어. 우리 MB 얘기 그만합시다. 아무튼 아무튼 동부구치소에서 아무데나 깔때기야. 건강하세요.